여러분들을 IT 세계로 초대드립니다. 출발하기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소리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IT 분야는 나이를 불문하고 공평한 세상이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본인에게 안 될 거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난 그딴 거 모르겠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틀렸어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90%를 이룬 겁니다. 1000명 중에 900명은 시작을 안 하고 포기를 하거든요. 나머지 100명 중에 90명은 중도에 포기를 하거든요. IT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공부하기만 해도 상위 1%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가 비단 IT 지식을 알려주는 강의를 넘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어떤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행을 떠나는 발걸음? 여행을 복귀하는 발걸음?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려서 가출하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정답은 IT 세계로 떠나는 발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IT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 봤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컴퓨터,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기본 지식이에요. 개발자들이나 혹은 IT 기업 중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개발자들이 많은 IT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론트엔드, 네 번째는 백엔드, 다섯 번째는 모바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뭘까요? 현실 세계로 예를 들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책상, 의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노트북도 하드웨어가 될 수 있겠네요. 책, 음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IT 세계에서는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장치를 뜻합니다. 다음은 뭘까요? 컴퓨터에서 다음은 CPU입니다. 컴퓨터의 핵심적인 구성 물질이에요. 사실 CPU가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CPU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즉,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말하자면 시스템을 제어하고 모든 계산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6은 뭘까요? 18이죠. 9 곱하기 7은 뭘까요? 63이죠. 다음과 같이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결과값을 계산하는 것이 CPU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하는 연산하는 능력, 두 번째는 명령어를 실행하여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회로 소재같이 생겼네요. 이것은 메모리입니다. 다른 용어로 기억장치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메모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메모리는 기억을 하는 공간입니다.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해당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거든요. 아까 계산기를 예로 들었는데 계산기의 결과 값들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U가 연산한 값들을 저장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동안,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 카카오톡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한다는 거죠. 저희 메시지들이나 저희가 결제할 때나 그러한 모든 데이터 연산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메모리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접근, 프로그램 실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키보드와 마우스와 프린터입니다. 이것 또한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요. 입출력 장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와 같이 컴퓨터 내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를 입출력 장치라 말하고 컴퓨터의 구성 요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메모리 기억나시나요? 다른 말로 기억 장치라고도 한다고 했죠. 기억 장치도 컴퓨터 내부와 데이터를 받으니까 입출력 장치가 아니냐?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를 주변 장치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핵심 구성 요소인 CPU입니다. 그리고 기억 장치가 있겠네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입력 장치, 출력 장치는 상호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CPU가 연상장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등의 결과값을 도출을 하면서도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값들을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통해서 화면에 표출을 하든 소리를 내든 여러 가지 역할을 상호작용한다는 메커니즘을 뜻하는 그림입니다. 이때까지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데이터를 뜻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터 설명드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 등등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 모든 프로그램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는 크게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는 CPU,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를 뜻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유틸리티,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고급 기술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즉, 빠르게 실력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 중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비단 IT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겠지만 기초가 안 되어 있다면 계단을 다 올라섰을 때 상처투성이인 본인을 되돌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이 90%를 이룬 것이니 갈 길이 멀다고 의기소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운영체제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운영체제가 뭔지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운영체제란 뭘까요? 운영체제란 영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이 지금 파워포인트 있죠?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PPT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운영체제라는 중재자를 이용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란 그러한 컴퓨터와 PPT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핸드폰으로 따지면 유명한 게 iOS,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윈도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원을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원을 관리해 준다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실행시킨다.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운용체제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듯이 운용체제는 컴퓨터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 관리를 해주는 거죠. 어떤 접근 권한이나 서버 방화벽이 있으면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이란 응용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한 형태입니다. PC 안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PPT, 엑셀, 워드, 슬랙, 노션 등등 싹 다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바일에 있는 거는 앱이라고 많이 칭하고요. 컴퓨터에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호칭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최초에 컴퓨터를 딱 켜요. 컴퓨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 윈도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할 만한 사항은 거의 모든 IT 회사는 리눅스 서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이나 IT 업계에서는 우분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우분투는 그냥 리눅스 버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상 오늘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네트워크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란 뭘까요? IT 업계에서 네트워크는 정말 많이 쓰여요. 비단 플랫폼, 웹, 앱 분야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제어 쪽, 아니면 시스템 쪽, 빅데이터 쪽, 아무튼 IT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다 네트워크가 쓰여요. 각각의 분야마다 약간 상이할 수는 있는데 플랫폼 사이트 쪽에서 네트워크란 컴퓨터 간에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컴퓨터 두 대가 있죠. 제가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이쪽 컴퓨터로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그때 이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는 행위를 네트워크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무실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컴퓨터와 네트워크,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업체 간에 SKT면은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CPU와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컴퓨터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의 스마트폰과 유튜브 업체의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개념을 알았으니까 IP란 무엇인가?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인터넷 프로토콜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 세계, IT 세계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아까 네트워크를 설명드렸죠. 그 네트워크를 하려면 통신 규칙 및 규약이 필요해요. 그것을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정의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은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 한국어라는 언어가 프로토콜이에요. 일본어로 가면 마찬가지로 일본어가 프로토콜이에요. 하지마시테 라고 하면은 상대방도 일본어로 받아칠 거 아니에요. 그 일본어라는 게 프로토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HTTP, HTTPS, FTP, 텔넷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네이버라는 웹사이트에서 앞에 HTTPS가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 거다 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IP가 근데 IT 세계에서 I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도 쓰이지만 주로 사용하는 거는 IP 주소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IP 주소는 식별자예요. 고유 식별자입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따라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숫자로 된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세계에서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를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죠. 이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세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또한 위치 그리고 노트북에 따라서 혹은 컴퓨터에 따라서 IP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https 네이버.com에서 이거 IP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예요? 영어로 돼 있는데요? 이거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요? 네이버.com으로 외우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DNS라는 게 도메인 주소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 DNS와 도메인에 관한 설명은 차후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끝났고 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설명드릴 부분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이래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등 세계에 250개의 국가가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IT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 개가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란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입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예요. 보통 영어 같이 생겼어요. 그러한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종류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자바, C, C++, C#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CPU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CPU는 이거를 바로 해석을 못해요. 컴퓨터는 멍청해가지고 기계어밖에 해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고 컴퓨터는 이 기계어를 해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조작하고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양한 이유가 뭔가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트위치나 페이스북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려면 채팅이 빨리빨리 돼야 하는 특성을 가진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간에 있어서 빠르게 할 수 있고 어떤 언어는 게임을 개발할 때 빠른 언어가 있고 또 어떤 언어는 인베디드 쪽에서 빠른 언어가 있어요. 성능이 우수한 언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언어는 또 인공지능일 때 가장 성능이 좋은 우수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마다 장점, 단점이 다 있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언어를 다 공부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모든 언어를 사실 마스터하면은 가장 좋죠. 저희가 만약 천재면은 모든 언어를 다 마스터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의 언어만 제대로 파면 사실 다른 언어는 문법이 비슷합니다. 보통 대부분 다 변수, 상수, 함수, 배열, 객체 등등의 문법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하나를 제대로 익혀놓으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그 언어를 빨리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언어를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거는 방향성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어떤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취미로 할 건지 아니면 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창업을 위해서 공부를 할 건지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GitHub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업체예요. 대부분 개발자들은 이 저장소에다가 소스코드를 저장을 합니다. 그 소스코드를 까봤더니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냐에 대한 점유율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프죠.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이고, 그 다음 파이썬, 자바, 타입스크립트, C#,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익혀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웹 개발자가 되려면 필수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백엔드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개발을 가능해요. 문법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웹 서비스 있잖아요. 저희가 네이버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자바는 진짜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여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쓰이고, 실제 백엔드 서버에서 서버를 개발을 할 때도 쓰이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자바는 쓰여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부분 교육기관이나 대학교나 학원에서 자바를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바 공화국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자바가 좋은 점이 또 뭐냐면, CPU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일수록 자바 언어는 다른 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대규모 서비스나 대기업 업체들은 자바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파이썬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같은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일단 파이썬은 딱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간결하고 문법이 좀 쉬워요. 미사여구가 많이 붙어 있지 않아요. 사족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이미 못하네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입문자가 배우기 쉬워요. 취미를 붙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저는 파이썬을 추천을 드려요. 비교적 쉽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샵은 게임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C샵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언어예요. 보통 C랑 C++이랑 비슷비슷하거든요. C샵이. 던전 앤 파이트, 리니지2 모두 C샵을 기반해서 게임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한번 게임을 개발을 해보고 싶다 라는 정말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C샵을 배우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 자바스크립트는 웹도 개발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버도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무난한 언어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아까 자연어 처리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다. 그럼 파이썬을 배우길 권장드리고요. 백엔드 서버 개발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자바는 무조건 배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도 자바로 개발을 많이 하죠.
그리고 본인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많다 싶으면 C샵을 배우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파이썬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이상 오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API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역하자면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입니다.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들의 매개체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게 IT 세계에서 API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개념이 좀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 세계로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에 입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락 비밀번호를 모르면 제가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올 때도 집에 있는 물건을 못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도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API의 역할입니다.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API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을 하고 싶은데 그 카카오 로그인을 이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때 저는 다이렉트로 이 프로그램한테 그 기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API라는 것을 통해서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알았다, 내가 주겠다 하고 응답값을 주는 겁니다.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PI를 두 가지 역할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상호 간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요청을 할 거고 어떤 값을 응답을 할 건지 상호 간의 규칙을 정하는 역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락과 같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이 있어요. 아니 API 없이 번거롭게 뭐 한다고 그 API 거쳐서 데이터들 가지고 오냐? 그냥 API 없이 다이렉트로 가지고 오면 안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T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에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도 굉장히 큽니다. API를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 API를 요청을 할 때 허용된 주소, 허가된 비밀번호, 요청할 데이터 형식을 조율해서 API를 통해서 요청하고 응답받아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가 만약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해요.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위도와 경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좌표값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API를 통해서 위도, 경도를 제공하는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요. 지금 제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은데 알려달라. 그러면 그 제공하는 업체와 규칙을 만들어서 해당 데이터를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는 API 명세서를 해석을 할 줄 있어야 돼요. 보통 API 명세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만들어요. 그렇다면 프론트 개발자도 API 명세서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API 명세서가 뭐냐? 이거 카카오에서 가져온 API 명세서인데요. 카카오 로그인에 대한 명세서예요. API 명세서에 대해서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개발자가 아니면 다 알 필요는 없고 세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URL이 뭔지, 그리고 요청 값들이 뭔지, 그리고 응답 값들. 이게 응답 값들이에요. 이거 세 가지가 알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카카오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해당 도메인 서버에다가 해당 값들을 데이터를 담아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가지 데이터를, 근데 여기 보시면 필수가 있고 필수가 아닌 게 있어요. 필수가 아닌 거는 굳이 담아서 보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를 담아서 서버에다가 보내면 서버는 이 네 가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내려다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서비스를 하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 어플 같은 것도 에픽 API K만 제대로 태워서 보내고 제대로 응답받으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API를 제공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출하는 수만큼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본인이 API를 통해서만 잘 활용을 할 줄 알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덕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덕코딩 클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형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상관리 시스템이랑 소스코드의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도구예요.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는데 그러한 소스코드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회사마다 사실 사용하는 툴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회사는 SVN이라는 걸 쓰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VCS, 뭐 SCM, 또 어떤 회사는 뭐 보안이 굉장히 강력하거나 내재화된 툴만 써야 되는 그런 회사들은 이러한 외부 툴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기도 해요. 아무튼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Git입니다. 그래서 Gi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it은 기본적으로 어떤 A라는 걸 개발을 했고, 그 다음 달에 기능 B를 개발을 했고, 또 다음 달에 기능 C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버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형상관리 시스템, Git이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PPT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 A.PPT라는 거예요. 근데 제 팀원이 이 작업물을 받아서 발표를 하려고 해요, 내일. 근데 제가 만든 작업본의 최종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꼬여가지고 옛날 버전이 팀원한테 가면 뚱땅지 같은 파일이 발표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상한 파일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 과제를 망치겠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전들을 관리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IT 세계에서는 이것을 기수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할 때는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많은 팀원들이 있을 때는 협업을 해야 돼요. 저희 개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풀스택 개발자 같은 경우는 혼자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죠.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모여서 협업을 하죠. 근데 이게 꼬이면 안 돼요. 이 개발자가 만약에 6월에 B라는 기능을 기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다음 개발자는 이것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개발 세계에서는 이거를 풀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최초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푸시로 작업물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그 다음 작업자는 풀로 땡겨 받아서 이거 이어받은 작업물을 다시 작업을 해서 푸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자는 이것을 최종본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작업을 해서 서버에다가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전이 관리가 안 돼서 곤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Git이 관리를 해주는데 이러한 소스코드를 저장해주는 저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을 GitHub라고 불러요. 그래서 GitHub란 Git으로 관리되는 소스코드를 저장하는 원격 저장소예요. GitHub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itHub에 대한 물리적인 서버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Git을 통해서 GitHub에 소스코드를 원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소스코드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 지구인들한테 저희의 소스코드를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들에 의해서 현대 IT 세계의 산업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해왔죠. 근데 본인이 싫다 그러면은 허용을 하지 않으면 안 보여줄 수도 있죠. 네. 근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긴 명령어가 많은데 개발자들은 긴 명령어가 많거든요. 뭐 멀지한다, 패치한다, 풀한다, 아까 푸시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 알아야 되냐고요? 아니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는 알면 져요. 저는 6가지 정도를 추려왔어요. 첫 번째는 멀지라는 거예요. 그냥 병합한다는 거예요. 소스코드들의 변경점을 취합하는 명령입니다. 브랜치는 직역하면 가지예요. 나뭇가지. 근데 개발 세계에서는 독립적인 개발 라인을 뜻하는 거예요. 푸시는 아까 저장소에다가 푸시, 그러니까 밀어 넣는다라는 뜻인데 본인 컴퓨터의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본인 컴퓨터는 로컬이에요. 로컬. 원격 저장소는 아까 GitHub 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있는 물리적 서버에 저장할 때 사용할 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치는 이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했는데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풀은
딴 게 받는 건데 패치와 멀지를 합쳤을 때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치는 변경 상황이 확인하는 명령어고 멀지는 변경점을 취합하는 명령어잖아요. 근데 패치, 멀지 두 개를 명령어로 실행을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주 하는 이러한 두 개를 합쳐서 풀이라고 만들어 놨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커밋은 본인 컴퓨터에 있는 변경된 부분을 저장하는 명령어예요. 원격 저장소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 컴퓨터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명령어는 알고 있으면 좋다. 근데 사실상 몰라도 비전공자는 상관이 없다. 개발자면은 무조건 알아야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알면은 좋다. 알면은 개발자들이랑 소통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라이브러리를 개발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라이브러리 하면 현실 세계에서 도서관이란 뜻인데 IT 세계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IT 쪽에서는 라이브러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을 모듈화한 뭉치를 말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들 있잖아요. 뭐 로그인 기능, 로그아웃 기능, 아니면은 뭐 어떤 리스트를 가져오는 기능, 혹은 뭐 푸시 알림을 보내는 기능, 그러한 기능을 모듈화 해놓은 뭉치를 갖다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다 하드 코딩 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요. 안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다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개발을 할 때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는 기능, 그리고 로그인 전화번호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이 두 개 기능을. 그러면 제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쇼핑몰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똑같이 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로그인 기능을 모듈화 해놨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능을 모듈화한 뭉치를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입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면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프로젝트별로 세팅된 상황이나 기획 디자인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커스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요. 고객들이나 다른 회사나 아니면 기획자 디자이너나 아니면 대표님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커스텀 하려면은 이 라이브러리가 기반이 돼야 하는 건 맞지만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커스텀을 하려면 디버깅이 항상 생겨요. 적용을 하면 항상 이슈가 발생해요. 이런 것들이 찾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레거시인 경우도 많아요. 레거시는 잘 안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버전이 옛날 버전이면 쓸 수가 없어요. 라이브러리를. 제가 만약에 뭐 A라는 기능이 A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B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와 이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충돌되면은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닙니다. 다음, 그러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프레임워크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공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라고 말합니다. 라이브러리의 상위 개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붕어빵 드셔보셨나요? 근데 붕어빵을 만들 때 일일이 손으로 반죽을 하지 않잖아요. 이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밀가루 넣고 판 넣으면 이 틀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프레임워크가 이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정형화되어 있거나 구조화된 틀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화 해놓은 게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해준 구조화된 틀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개발자들이 이 구조화된 틀에 맞는 문법을 쓰거든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누가 와도 똑같은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말고도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정형화된 틀이 있고 개발자들은 그 틀에 맞게 문법에 맞게 개발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는 무슨 차이일까요? 소스코드를 누가 컨트롤하느냐의 차이예요. 아까 말했죠. 일단은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프레임워크가 상위 계점이고 라이브러리가 프레임워크의 하위 계점이거든요. 라이브러리는 개발자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소스코드를. 그러니까 특정 소스코드가 있으면 만약에 소스코드가 있잖아요.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스코드 자체가 프레임워크 주도하에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워크 주도하에 문법에 맞게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최초에 잘못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는 프레임워크고 그 안에 부품들, 날개, 바퀴, 모터, 핸들, 엔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프레임워크에 비해 유연하지만 프레임워크는 한번 정해놓으면 바꾸는데 공수가 많이 투입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는 뭘까요?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클라이언트는 고객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창업을 했으면 손님들이 고객이 되겠죠. 근데 IT에서는 클라이언트란 고객이 아니라 서버에 요청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다시 서버에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웹사이트가 있으면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웹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클라이언트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 크롬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앞단, 화면단, 클라이언트단, 클라, 브라우저 등등 많은 명칭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용자 측면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그냥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를 알았으면 이제 서버를 알아야겠죠. 서버란 뭘까요? 서버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만약에 네이버 웹서버라고 가정을 한다면 웹서버는 웹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아 웹페이지를 제공을 해주는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서버라고 명칭하는 겁니다. 근데 서버는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서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앱 서버도 있고 웹 서버도 있고 네임 서버, 이메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전용 서버도 있고 미디어 서버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서버라고 명칭합니다.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도메인이랑 URL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도메인이란 뭘까요? 사실 도메인이 많은 데서 쓰이긴 해요. 어떤 분야의 그 전문 지식을 일컫을 때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IT 세계에서 도메인은 저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쪽에 주소를 치잖아요. 그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 입력하는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네이버에 들어갈 때 www.naver.com을 치잖아요. 이 주소 자체를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메인이 있어요. 노션이라는 도메인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는, 그러니까 웹 서버는 이거를 보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DNS라는 것이 이 문자열로 된 것을 숫자로 바꿔줘요. 그럼 DNS가 뭐냐? DNS란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D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서버는 이 IP 주소를 읽고 이게 어떤 웹페이지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응답 값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URL이랑 도메인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URL이 일단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URL이란 도메인과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주소예요. 정의는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도메인과 차이점이 뭐냐면 URL이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도메인이 URL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래서 URL은 주소, 뒤에 하이 디렉토리,
그리고 프로토콜, 모든 것을 다 합친 주소를 URL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URL이 이거예요. 네, 저희가 도메인이라고 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도메인이고 이 전체 부분을 통칭해서 UR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통신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 이게 도메인이고요. 이거는 포트예요. 서버에 연동할 포트예요. 이쪽으로 데이터 값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응답을 받겠다를 위해서 포트를 정해야 되는데 그 포트를 이렇게 씁니다. 위에 주소에서는 이거는 생략돼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 블로그라는 하위 디렉토리가 있죠. 이거는 경로입니다. 폴더의 경로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파일의 이름을 여기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URL 전체 주소라고 말합니다.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챕터 2 개발 기본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프론트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은 뭘까요? 웹이란 월드와이드 웹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WWW 줄임말이죠. 웹을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이라고 하니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말하자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인터넷과 웹의 차이점입니다. 인터넷과 웹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은 모든 통신망을 하나로 합친다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그 중 하나의 부분 집합이 웹입니다. 웹 안에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 안에는 수많은 글, 이미지, 동영상, GIF 파일 등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컨텐츠의 특정 링크를 통해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웹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웹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의 구성 요소인 HTML부터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HTML을 직역하면 Hypertext Management Language입니다. 풀어 쓰자면 웹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정리하자면 문서의 뼈대 및 골격을 잡아주는 언어입니다. 태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텍스트를 넣을지, 이미지를 어디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언어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네이버 웹사이트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화면들인데요. 여기서 이 화면이 HTML과 CS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CSS를 제거하면 HTML 하나만 남겠죠. 우측 버튼을 눌러서 검사 버튼을 누르면 우측과 같이 개발자 로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CSS 파일을 지워보겠습니다. CSS는 이 헤드라는 태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라는 태그를 통째로 날려볼게요. 날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CSS는 날아가고 기본적인 뼈대만 잡아주는 언어인 HTML만 남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HTML은 문서의 뼈대 및 골격을 잡아주는 언어입니다. 다음은 CS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SS는 뭘까요? CSS는 색깔, 폰트, 애니메이션, 배치를 정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술로 따지면 HTML은 스케치를 하는 것이고 CSS는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TML, CSS만으로도 네이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로그인하면 로그인 기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네이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로고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이고요.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웹의 정의와 웹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브라우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가 뭘까요? 브라우저란 미디어,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소프트웨어가 브라우저이고요. 예를 들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크롬,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등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는 브라우저일까요? 네이버는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네이버는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에서 네이버.com 도메인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는 것이지 네이버는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크롬이 2023년 5월 기준으로 66.1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파리, 세 번째는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브라우저에 대해서 호환성만 다 유지보수할 수 있더라도 구할의 브라우저는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브라우저에서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강생이 다음과 같이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최초에 수강생이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브라우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소에 URL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웹서버는 그 주소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웹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도대체 어떤 거를 데이터를 받냐,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브라우저가 표현하는 게 브라우저에서 웹이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크로스 브라우징은 뭘까요? 크로스 브라우징이란 크롬,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세 개의 모든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든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가 잘 표현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크롬에서는 잘 표현되는 이미지나 버튼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안 보이거나 동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브라우저에서 100% 똑같이 표현될 필요는 없어요. 사용자가 조작하거나 접근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브라우징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고생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크롬에서는 잘 되는데 사파리에서는 잘 되는 경우, 크롬에서는 잘 되는데 사파리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버그가 해결되지 않는 버그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 잡느라 하루 종일 개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작업하는 공수만큼 테스트도 다 해봐야 하니까요. 또한 웹에서는 잘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크로스 브라우징을 잘 해결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할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는 SEO의 약자예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해당 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최적화는 마케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고객과 잠재 고객을 매출로 실질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요. 제가 집을 이사 갔는데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면은 검색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결과물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것이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이거 치면은 이게 제일 상단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대부분 다 이걸 먼저 클릭을 하겠죠. 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중요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해서 이거를 많이 읽어보다 보면 이 업체가 괜찮구나, 후기는 어떻지? 가격 비교는 어떻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실제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수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여수 근처 맛집을 검색하려고 하면 이런 결과물들이 상위에 뜨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비스에 대한 진입점이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업체들이 파워블로거, 구글, 네이버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이유가 검색 엔진 최적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검색 엔진 최적화의 원리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해당 웹사이트에 검색 엔진 로봇이 있어요.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마다 검색 엔진 로봇이 있어요. 해당 로봇이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검색 엔진 로봇이 웹사이트를 크롤링합니다. 복사를 한다는 거죠.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들, 내용들을 복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대응하는 키워드를 검색 엔진이 지 혼자 우선순위를 매겨서 인덱싱을 해놔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해놔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제가 만약에 여수를 가잖아요. 사람들이 여수를 갔을 때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 엔진 로봇이 지 스스로 우선순위를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덱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덱싱된 키워드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높은 순서에 따라 결과를 보여주는 게 검색 엔진 최적화의 원리예요. 그러면 검색 엔진 페이지를 상단으로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구글, 네이버, 야후, 다음 등등 많잖아요. 해당 업체들은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은 다 달라요. 해당 알고리즘을 관리한 직원이 정확하게 압니다. 영업 비밀이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상단으로 높이는 포괄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멘틱 태그란 브라우저 검색 엔진에게 콘텐츠의 의미를 설명하는 태그예요. 두 번째는 방문자 수가 많고 지속 시간이 긴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콘텐츠에 포함돼야 돼요. 네 번째는 네이버, 구글에 돈 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네 번째 방법을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검색 결과 페이지 노출의 상단으로 높이는 방법은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딱히 스킬적인 방법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익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검색 엔진 최적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응형 웹이란 뭘까요? 반응형, 영어로 리스폰시브죠.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반응형이라고 합니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크기에서는 작아졌다가 특정 페이지에서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 컨텐츠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웹사이트를 뜻합니다. 옛날에는 웹사이트를 주로 데스크톱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PC, 텔레비전,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등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웹사이트를 봐요.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편하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모바일, 태블릿, 큰 모니터, 적당한 모니터,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편하게 보기 위한 것이 반응형 웹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화면에 맞게 개발을 다 작업을 해야 되나요? 말하자면 모바일에 맞게 개발도 해야 되고 태블릿에 맞게 개발도 해야 되고 큰 모니터, 작은 모니터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개발을 한 번만 하는 건 맞아요. 그 대신 CSS 미디어 쿼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무엇이냐면 화면의 가로 사이즈를 구간에 따라 나눠요. 예를 들면 1200픽셀 이하 사이즈에서는 가로로 보이게 한다든지 세로로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해당 작업을 통해서 화면 사이즈에 맞게 레이아웃이 배치되는 거예요. CSS로 일일이 다 구간을 나눠야 하나요? 네, 맞아요. PC, 태블릿, 모바일, 위디스에 맞게 다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작업입니다. 혹은
부트스트랩이라는 라이브러리 혹은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모바일 웹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웹은 뭘까요? 반응형 웹의 부분 집합입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접속했을 때 표현되는 웹사이트를 뜻합니다. 서비스,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바일로 웹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예로 들어서 쿠팡에서 물을 사려고 할 때도 대부분은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잖아요. 웹사이트로 구매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로 구매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모바일 플랫폼만 출시하는 서비스도 많거든요. 7알 이상의 유저는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예로 들면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제가 하나캐피탈에서 근무를 하던 시절 개발했던 사이트인데요. 이런 웹사이트에서도 제대로 보여야 되고 화면을 줄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화면을 늘릴 때는 이런 식으로 요게 늘릴 때랑 줄일 때랑 이쪽에 있었다가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콘텐츠 내용 자체가 바뀐다기보다는 레이아웃 배치 자체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커졌을 때랑 작아졌을 때 반응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모바일은 반응형 웹의 부분 집합이고요. 이상 더 코딩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클럽입니다. 오늘은 CSR과 SSR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프론트, 백엔드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저장소 안에 프론트와 백엔드를 작업했습니다. 대부분 서버사이드 언어 PHP 혹은 자바를 사용해서 구축을 했는데요. 하지만 근래에는 프론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프론트 서버와 백엔드 서버를 나누고 프론트에서 관리해야 될 데이터, 백엔드에서 관리해야 될 데이터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프론트의 니즈는 반응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UI, UX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CSR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화면 쪽에서 렌더링하는 게 CSR입니다. C가 클라이언트의 약자고 C가 사이드고 R이 렌더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쪽에서 렌더링을 하는 것이 CSR입니다. 렌더링이란 웹사이트에 사이트가 그려지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웹서버는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아요. 지금 CSR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응답 값으로 HTML, CSS, JS와 같은 데이터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렌더링을 시작을 하는데 렌더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유저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렌더링이 완료가 되면 사용자들은 화면을 볼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CSR의 정의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렌더링을 한다는 것이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화면을 그린다는 겁니다. 다음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설명드릴게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뭘까요? 서버 쪽에서 렌더링 하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브라우저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서버는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쪽에서 렌더링을 진행을 해요. 아까 CSR과는 다르죠? 요청을 해주면 SSR은 서버 쪽에서 렌더링을 한다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웹사이트를 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웹사이트에 그려지지는 않는데 서버 쪽에서 렌더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화면에서 렌더링이 끝난 데이터들을 응답을 받아요. 아까 CSR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응답을 받았는데 SSR은 렌더링이 진행된 데이터들을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들은 응답을 받으면 해당 데이터들을 통해서 화면을 볼 수는 있지만 조작하면 동작은 안 하거든요. 근데 브라우저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SSR입니다. 마지막으로 CSR과 그럼 SSR의 차이점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딩 시간이 달라요. 두 번째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다릅니다. 로딩 시간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페이지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 로딩 시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네이버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여기 첫 페이지에 들어갈 때 로딩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특정 버튼을 클릭했는데 그 다음 또 넘어가잖아요. 이 두 번째 사이트에서 등장하기까지의 로딩되는 시간 있잖아요. 이 로딩 시간이 달라요. 첫 번째 화면의 로딩 시간은 SSR이 빠릅니다. 근데 두 번째 화면 속도부터는 CSR이 빨라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CSR은 처음에 화면이 딱 등장했을 때 모든 데이터들을 다 받아요. HTML, CSS, JS, 이미지 컨텐츠의 저장소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싹 다 불러와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SSR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파일을 받는 게 아니라 해당 웹페이지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받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최초의 로딩 속도는 SSR이 빠른 거죠. 왜냐? 필요한 파일들만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화면부터는 왜 CSR이 빠르냐면 CSR은 첫 번째 화면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다운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화면부터는 다운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CSR이 로딩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색 엔진 최적화의 차이점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는 설명드렸지만 검색 결과에 키워드 상위 노출을 하는 겁니다. 검색 엔진 로봇이 인덱싱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색 엔진 로봇은 서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렌더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로봇의 접근성이 원활합니다. 반면 CSR은 화면 단에서 렌더링을 해서 로봇이 콘텐츠를 인덱싱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CSR도 검색 엔진 최적화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서버 단에서 렌더링을 하는 SSR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는 더욱 강점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B2B 서비스랑 B2C 서비스가 있어요. B2C 서비스는 실제 대중들을 고객으로 해서 사용하는 서비스고 B2B 서비스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B2B 사이트는 검색 엔진 최적화의 중요성이 비교적 B2C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B2B는 CSR로 많이 개발을 하고요. 하지만 일반 대중을 유입시켜야 하는 B2C 서비스에는 SSR 방식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는 마케팅에 의해서 실제 고객들을 매출로 직결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스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리액트가 등장하고 스파에 대한 용어가 자주 출연됐습니다. 스파가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스파하겠다 그런 스파가 아니라 개발 IT 용어입니다. 직역하자면 하나의 페이지라는 것입니다. IT 언어로 번역하자면 웹페이지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옛날에는 MPA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PA는 같죠? M은 멀티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다중의 페이지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라는 뜻에서 MPA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웹사이트 페이지마다 필요한 데이터, HTML, CSS 등등을 응답받은 후 렌더링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쿠팡을 들어왔습니다. 여기 네트워크 단에 보면 응답받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쿠팡 사이트를 처음 들어왔을 때 해당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미지 파일과 HTML, JS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을 옛날에는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값들을 일일이 페이지마다 불러왔어요. 그러다가 또 만약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페이지에서 필요한 HTML, CSS, J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불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조리 다 들고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초에 쿠팡을 들어왔을 때 모든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HTML, JS, CSS, 이미지 컨텐츠 파일들을 싹 다 불러와서 렌더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가 바뀔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HTML, CSS, JS는 불러왔으니까 불러오지 않고 통신하고 나서 필요한 데이터만 응답받아서 매칭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MPA가 최초 페이지에서 HTML, CSS, JS를 불러왔어요. 다음 페이지로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그때 또다시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HTML, CSS, JS를 불러왔어요. 근데 현대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 같은 스파에서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최초의 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모든 데이터를 싹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 파일들을 다 불러왔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불러오지 않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통신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불러와서 해당 데이터만 매칭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옛날 페이지와 현대 스파 페이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스파의 장점이 뭐냐? 옛날 걸 안 알고 왜 요즘 스파를 다 쓰냐?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모든 리소스들을 받습니다. 화면 전환을 할 때 다른 페이지로 넘겨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URL이 바뀌는데 URL이 바뀌는 것도 실제 서버에 저장된 도메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화면 전환이 부드럽습니다. 옛날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화면 새로 고침하고 이동할 때마다 끊기고 이미지 늦게 업로드되고 그런 현상을 많이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게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HTML, JS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능 최적화가 돼 있고 설계가 잘 돼 있는 페이지는 그렇지 않은데 MPA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경향이 많았다. 근데 스파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부드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왜냐? 스파면 프론트 단과 백엔드 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프론트는 프론트 단에서 성능 최적화를 하면 되고 백엔드는 백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용이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캐싱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싱이 뭘까요? 현금 캐쉬가 아니에요. 캐싱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건데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계속 쓰는 데이터들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위해서요.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화면에 표출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서버에 이미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응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이미지 요청을 해서 이미지를 응답받으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한번 불러왔던 이미지들을 캐싱해 둡니다. 동일한 이미지면 서버에서 받아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캐싱되어 있으니까요. 임시 저장한 곳에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밑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일일이 가져오지 말고 최초에 이미지 요청을 해서 이미지 응답을 받으면 캐싱을 해둡니다. 말하자면 임시 저장소 같은 곳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든 어떻게 하든 캐싱된 곳에서 이미지를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캐싱을 한다는 것이죠. 캐싱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성능 향상입니다. 기존에 한 번 수업으로부터 불러온 데이터들을 다시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웹페이지의 전반적인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통신 최소화입니다. 프론트엔드가 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가 통신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능 최적화가 되니까요. 이것에 의해 성능이 좌지우지되기도 하거든요. 통신을 적게 하는 것은 통신 부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현업에서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 보면 방금 개발자가 작업을 해서 서버에 배포를 했는데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반영한 작업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유는 캐싱 때문이에요. 개발자가 특정 작업 파일을 변경을 한 이후에 서버에 배포를 해요. 근데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변경되기 전 작업물이 캐싱되어 있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캐시 삭제해보라고 많이들 말을 하지요. 근데 그러면 활성 유저는 캐시를 삭제해야 바뀐 버전을 확인 가능해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은 캐시 삭제해야 바뀐 버전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개발자는 작업물의 파일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혹은 파일 뒤에 날짜 같은 것을 포기해 두고 그것을 바꿔 쳐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캐싱된 것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소스 코드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개발자가 바꾼 파일을 불러옵니다. 캐싱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활성 유저는 변경된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 고침은 해야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저장소입니다.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저장소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근데 실제로 일반인들도 DB라고 많이 쓰시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간략적으로만 알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신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는 맞습니다. 해당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엑셀과 같이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엑셀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지 엑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저장하고 구축, 조작 등등의 업무를 하는 게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이고요. 말하자면 백엔드 개발자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모든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배달의 민족 요교에서 배달을 할 때 다 그 금액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시간, 날짜까지 모두 다요. 어떤 사람이 주문을 했는지까지 다요. 또한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메시지 내용 또한 DB에다 저장이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DBMS는 생소 가지잖아요. 풀어 쓰자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혼자 관리하는 업체는 잘 없습니다. 협업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DBMS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DBMS를 통해서 공통적인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협업을 하는 거죠. 가까운 예로 자동차 산업 개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백엔드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통계 분석가 3명의 사람 모두 DBMS에 있는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동시 접속을 해서 데이터들을 꺼내 쓸 수도 있고 여기 삽입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오라클, MySQL, MariaDB 로고가 비슷하죠. SQL 서버, 이 DBMS 4개 중에 하나를 모든 IT 기업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SQL이란 뭘까요? 이거 왜 이러지?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줄임말이에요. 구조화된 쿼리 언어의 줄임말이 SQL입니다. IT 개발자들 혹은 IT 재직가 기업 중인 사람들은 IT 재직 중인 사람들은 SQL을 그냥 쿼리라고 줄여서 말들 합니다.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이고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조회하고 싶어요. 제가 초콜릿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들은 DBMS를 통해서 초콜릿 유통기한을 조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쿼리를 통해서 셀렉트 구문으로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DBMS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SQL입니다.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구름입니다.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 직역하면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IT 업계에서 클라우드는
가상화된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요.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면 물리적인 서버를 구매하지 않고도 원격에서 해당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상담 신청받습니다. 그 정보는 DB에 쌓이죠. 해당 DB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DB를 구축해야 고객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실제 물리적인 서버를 구매해서 세팅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집을 지을 때 실제 설계도를 만들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집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개발자 혹은 IT 업체가 원격으로 서버를 구매하는 거예요. 이미 지어진 집을 임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클라우드 업체가 사용 가능한 포트를 열어주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포트로 접근하여 서버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유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버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업체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업체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장점, 단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연성과 접근성입니다. 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 리소스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어요. 둘째, 접근성.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장소에서 리소스와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는 업무 확장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점은 보안과 의존성입니다. 보안은 클라우드 서버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해킹, 데이터 누출 및 기타 보안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하는 경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 저희가 주도적으로 세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IT 업체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나요? 네, 맞아요. 대부분 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합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과 같이 100% 내재화가 필요한 서비스는 제조업과 같이 외부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는 업체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외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아까 단점으로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100% 내재화를 해야 되는 경우 직접 서버를 구매해서 구축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를 서버 리스라고 부릅니다. 서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서버를 따로 사지 않고 원격으로 특정 포트를 빌리기 때문에 서버 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어떤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나요? 카카오톡, 쿠팡, 라인 등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서버 성능 최적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키텍처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란 무엇일까요? 아키텍처란 한국말로 직역하면 건축학기예요. 건축학기는 다들 보셨죠? 그때 말하는 건축학기, 한국어로 직역하면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IT 세계에서는 건축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IT 세계에서는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를 말합니다.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개발자들끼리 협업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개발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수정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의 소스코드를 해석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파악하기 쉽게 설계를 해야 돼요. 소스코드를. 그때를 위해서 아키텍처 설계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최초에 작업을 할 때 항상 설계를 먼저 하거든요. 어떠한 방식으로 소스코드를 짤 건지, 어떤 기술을 짤 건지, 그때 아키텍처를 설계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추가사항인데 가장 보편적인 패턴은 MVC 패턴이에요. 이게 모델 뷰 컨트롤러거든요. 뷰는 화면이고
C는 컨트롤러, 그러니까 제어한다는 거죠. 로직 부분이고 화면 단위고 M은 모델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화면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고요. 로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시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러한 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이론은 괴리감이 있으니까요. 다음은 서버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서버 성능 최적화란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서비스의 서버가 터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거든요. 급격하게 트래픽이 증가해서 서버의 부하가 높아지면 서버가 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지금 활성 유저 수가 한 100명 정도 돼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만약 회원가입을 하면 인당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10,000원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해서 회원가입을 할 거잖아요. 말하자면 CPU 연산량이 늘어나고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회원가입들의 개인정보를 쌓아놔야 하기 때문이죠. 연산도 할 테고 저장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서버 성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서 항상 최적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IT 업체의 우선순위 1순위라고도 할 수 있죠. 서버가 터지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IT 업체는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해요.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요. 매월 정해진 사용량이란 게 있어요. 현실 세계로 비교하면 월 임대료를 적게 지불하면 평수가 작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금액에 대한 사용량만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갑자기 요청을 하면은 클라우드가 꺼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모니터링이 뭘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예능을 볼 때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유튜브 영상을 찍어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근데 IT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지속적으로 화면을 관찰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투자 A 시리즈 정도 받은 스타트업 가면 엔간하면 다 모니터링하는 와텍 같은 큰 화면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감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사하는 투자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백엔드 개발자는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24시간 내내? 얼마나 그러면 불행하겠어요?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서버의 성능이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더 주고 더 큰 공간을 임대하는 것처럼 IT도 클라우드에게 월 임대료를 더 주고 자동으로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 자동으로 성능이 좋아지도록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제공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적용을 하면 서버가 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당 서버가 터지면 이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서버를 여러 대로 늘리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모바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만든 운영 체제예요. 대한민국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을까요? 70% 이상이 안드로이드입니다. 즉 100명 중에 70명은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는 겁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iOS가 70% 정도 돼요. 한국은 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갤럭시가 안드로이드랑 같은 뜻이 아니에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갤럭시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스마트폰의 한 종류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다양한 앱, 말하자면 카톡, 유튜브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갤럭시는 하드웨어고 안드로이드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렇다면 안드로이드는 어떤 언어로 개발할까요? 두 가지 언어로 개발해요. 첫 번째는 코틀린, 두 번째는 자바입니다. 옛날에는 자바로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코틀린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앱을 코틀린으로 많이 개발합니다. 두 개 섞어서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뭘까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개발자가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소스코드 작업을 하고 오류를 찾고 편집하고 배포하는 작업을 합니다. 해당 작업을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일종의 툴이죠. 해당 통합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앱을 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설명드린 통합 개발 환경에서 AAB 파일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해당 파일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를 하면은 상점에 게시를 해줘요. 소스 코드가 담겨진 최종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은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아요. 보통 하루가 걸리거든요. 운 좋으면 30분 이내로도 승인을 해줍니다. 출시하기 전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베타 버전으로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서 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나뉘거든요. 공개 테스트, 비공개 테스트, 내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내부 테스트는 구글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점에 배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공유된 이메일 계정에 한해서 베타 버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공개와 비공개 테스트는 실제 구글에서 심사까지 해줍니다. 특정 이메일 계정에 한해서 베타 버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드로이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iOS는 구글이 아니라 애플에서 만든 모바일 운영체제의 한 종류입니다. 대한민국은 iOS가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iOS는 어떤 언어로 개발할까요? 첫 번째는 오브젝트-C고 두 번째는 스위프트입니다. 옛날에는 오브젝트-C로 개발을 했었는데 객체 지향 언어인 스위프트로 최근에는 앱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러면 엑스코드가 뭘까요? 이거 역시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는 것처럼 iOS 개발을 하려면 엑스코드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써야 됩니다. iOS는 어떻게 출시를 할까요? iOS는 구글이랑 약간 달라요. 엑스코드에서 애플 앱스토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연동을 할 수 있어요. 압축된 소스 코드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바로 업로드 돼요.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심사 과정이 구글보다 까다로워요. 빨라야 이틀, 3일 걸립니다. 물론 빠르게 해달라고 애플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루 이상은 걸려요. 그래서 여유 기간을 두고 출시 일정을 잡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하나요? 애플은 구글이랑 약간 다른데 상점에 바로 올려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어플이 따로 있어요. 애플에서 개발한 어플이거든요. 소스코드의 최종본을 엑스코드를 통해서 애플 상점에 업로드하면 테스트 플라이트에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애플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해당 테스트 플라이트에 업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스토어에 등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앱이 동작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은 서버가 있습니다. 프론트 서버와 백엔드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웹이 작동을 하려면 인터넷이 작동하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어야 서버에서 데이터들 HTML, CSS, JS 파일을 내려받아서 화면에 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앱은 달라요. HTML, CSS, JS를 내려받지 않아도 앱 내부에 이미 화면에 표출할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과 다르게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앱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론트에 한정된 겁니다. 앱도 마찬가지로 API 통신을 합니다. API 통신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API 통신을 해요. 근데 API 통신하지 않는 프론트 부분은 화면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iOS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따로따로 화면 쪽 개발을 담당합니다. 나머지는 서버 개발자가 담당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이미지, 이런 텍스트, 이런 표현들은 서버가 없어도 표출이 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댓글들. 이런 것들은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을 API 통신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겨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고 인터넷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이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 하이브리드,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고요. 우선 네이티브 앱이란 뭘까요? 네이티브 언어로 개발된 앱입니다. 그대로죠.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네이티브 언어는 자바 또는 코틀린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iOS는 뭘까요? iOS는 오브젝트-C 또는 스위프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언어로 모바일 운영 체제에 맞는 앱을 개발한 것이 네이티브 앱입니다. 실제로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들은 다 네이티브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네이티브 앱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운영 체제에 최적화된 언어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앱의 성능이 안정적이고 빠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디자인을 커스텀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티브 앱의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 단점은 공수가 많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 각각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백엔드 개발자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출시를 할 때 구글이랑 애플 스토어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앱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을 켰을 때 스플래시 화면, 접근 권한 등등 네이티브의 특성이 필요한 부분만 패키징하고 안의 내용물은 웹으로 개발한 앱입니다. 웹과 네이티브의 두 가지 특성을 결합하고 있어요. 즉, 웹과 네이티브의 두 가지 특성을 살린 것을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칭합니다. 자동차도 저속일 때는 전기차, 고속일 때는 LPG차는 하이브리드 차로 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로 패키징을 하고 이 안에 실제 들어왔을 때 내용물은 모바일 웹이라고요. 이 껍데기는 네이티브예요. 스플래시 화면도 네이티브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접속을 했을 때는 모바일 웹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즉, 웹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네이티브에서 웹뷰라는 기술이 있는데 해당 기술을 통해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실제 웹은 서버에 배포를 하면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공수가 네이티브 대비 비교적으로 적게 투입이 되므로 많은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앱을 출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장점을 두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플랫폼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서버에 푸시하면은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디자인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네이티브 디자인을 못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성능이 네이티브보다 느려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이티브보단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플랫폼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이란 뭘까요? 크로스 플랫폼을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양쪽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iOS, 안드로이드 두 가지 운영체제의 어플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앱스토어는 양강체제예요. iOS와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휴대폰 시장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크로스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해요. 구글에서 만든 플러터와 메타에서 만든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이나 리디북스 등등의 IT 기업들도 기존 네이티브 앱을 크로스 플랫폼으로 많이 리뉴얼하고 있고요. 그러면 크로스 플랫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티브로 개발을 해야 된다면 개발자가 iOS, 안드로이드 각각 2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크로스 플랫폼은 리액트 혹은 플러터로 한 큐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빠르게 출시가 가능해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출시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이티브 같은 경우 그거에 따른 기획과 디자인이 새로 나와야 될 테고, 그리고 개발도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출시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능입니다. CPU 연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3D, AI, 딥러닝, 비디오 스트리밍은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성능적으로 느려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으로 킬컷 개발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느려서 어플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플러터, 리액트 네이티브와 같은 크로스 플랫폼은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이티브 개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수를 줄이시고 싶으시다면 크로스 플랫폼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크로스 플랫폼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많은 중견기업급 이상의 IT 기업들이 네이티브에서 크로스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갖고 있는 검증이 됐고요.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고 자원과 리소스가 넉넉하시다면 네이티브를 권장드립니다. 성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히 커스텀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으시다면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로써 전반적인 IT 기초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끝 마치겠습니다. 완강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